토요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될까요? 집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낼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담이 크게 됐습니다. 집 한 채 더 구입하려 해도요, 은행 대출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 집값은 최근 49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44개월 기록을 깼죠. 이제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 덜 내려면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팔까요? 이미 오른 집값 이대로 놔두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세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니만큼 지켜보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종합적인 대책이란 여당 입장과는 대조적으로요. 한국당과 미래당 등 야당은 수요 규제에만 급급한 세금 폭탄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 등 입법 절차 과정에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세금 내는 것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른다면 이번 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거란 지적 여전합니다. 세금이 오른 만큼 전월세가 뛴다면요, 그 고통 역시 집 없는 사람들의 몫이 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정책에 부응해서 집 한 채 더 사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했더니 어느 날 투기꾼이 됐다라며 선의의 집주인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파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의 가치를 정부가 구현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1부와 2부, 3부에서는요. 여야 의원 그리고 전문가 연결해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9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얘기 먼저 해볼까요? 세율 인상이 가장 눈에 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3.2%. 네네. 네. 과연 3.2%의 기적이 펼쳐질지, 아니면 굴욕으로 끝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조금 짚어드리면 3주택 이상자와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율을 0.1 내지 최대 1.2%포인트 추가로 올리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과세 94억 원 초과 구간 최고 세율이 3.2%.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 구간 3억 원 초과 6억 원 구간 또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시킵니다. 네. 1주택자도 이사, 직장, 근무 등의 이유 이외에 이들 지역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당연히 제한되고 이거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를 시켰는데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집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또 중과를 합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라 그러죠. 이걸 40%로 또 줄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거는 21일 날 국토교통부가 따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입법 과정에서 그래서 논란이 좀 예상이 되고요. 시장 반응은 과연 거래 절벽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거래 절벽이 왔을 때 그것이 집값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냐 아니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이 박사님 브리핑 끝나면요, 저희가 이혜원 의원 연결해가지고 야당 측의 입장이 좀 어떤가, 지금 국토교통위 소속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님 모셔가지고 부동산 추가 대책의 의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오늘 열리는 거죠? 네. 실무회담을 갖자 우리 측이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 북측이 계속 무응답으로 응했습니다. 결국 이제 날 앞두고 이제서야 이제 반응을 보여서 이제 회의를 여는 건데, 그것도 지금 비공개로 오늘 한다 그럽니다. 이게 계속 그래서 북측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이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에서는
어찌됐건 뭐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구체적인 그 일정, 의전, 뭐 방송 관련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1차 남북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 우리 측에서 실무인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지금 방북단 규모 역시 오늘 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번에 방북단의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재계에서 한 10여 명 정도 수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 지금 나와 있죠. 국회 쪽 대표단은 뭐 아직은 안 간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의장단은 좀 포함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부 지금 보수야당도 지금 불참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9명 중 6명 안 가고 3명 간다 뭐 이렇게 네, 나왔었잖아요.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전에 개성공단에서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식도 열립니다. 네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그래서 초청이 됐다 그래요. 예. 이분들 정말 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 셈입니다. 네네. 그때 그 개성공단 폐쇄됐을 때 거의 뭐 도망가듯이 남아있는 물건을 싣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쓰러워 보였고 그랬죠. 그러니까 차바퀴가 찌그러질 정도로 참 짐을 담아 싣고 왔던 네네.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모쪼록 그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저녁 퇴근 시간에 지하철 1호선이 멈춰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녁 7시 30분, 그러니까 한창 퇴근 시간이었죠.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열차가 선로로 뛰어든 동물하고 부딪히면서 차체 하부 부품이 판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운행을 멈춘 거고요. 열차가 승강장에 들어가기 전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계속 열차 안에서 대기를 해야 했는데 이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져서 거의 1시간 가까이 된 거죠. 뭐 중간에 모두 열차 앞쪽으로 좀 모이라는 방송이 나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선로로 내려서 뭐 내릴 모양이다라고 그랬는데 계속 기다려달라 예. 이렇게 됐고 8시 8분께가 마무리됐고 이제 8시 20분께 역에서 내리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분 정도 실제로 이제 지체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연 운행 내지는 이 불편 사항과 관련해서 이 뭐 보상 관련한 그런 안내 방송조차 없어서 예.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1시간 정도는 그냥 뭐 무시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KTX나 ITX 같은 고속열차는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에 12.5% 그리고 1시간 이상 지연 시 50%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물론 지하철 요금이 뭐 한 번 탈 때 뭐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하철에도 이런 보상 기준 시스템 도입은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네네.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연로하신 또 어르신들은 어떻게 또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형제복지원 사건 최근에 이 인권 유린의 현장에 대한 수사가 다시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비상상고를 해라. 이렇게 네네.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란 무엇인가요? 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심하고는 좀 다른 절차고요. 네네. 형사사건 확정 판결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 검찰총장이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총장이 대법원에요? 예, 그런 거고요.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한 10년 정도 불황인 선도 명목으로 해서 무연고자 3,000여 명 형제복지원에 수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 학대, 불법 감금, 성폭행, 사망, 암매장 이런 수많은 범죄가 이제 자행이 됐고 사망자만 하더라도 500명이 넘는. 어마어마했어요. 예.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1987년에 원생이 집단 탈출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났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마저도 형제복지원 원장만 특수감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네네. 이게 처음에는 뭐 징역 10년 그런 구형도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1심 형량은 2년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가장 결정적인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서 당시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예. 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다투겠다. 네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주일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8번째 나온 대책입니다. 자, 이 대책이 실제로 적용되려면요. 일단 국회에서요.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여야 이견이 큽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동방경제포럼 그걸 러시아에 다녀오셨죠? 네네.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이번 출장은 유라시아 극동 지역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협력을 좀 강화하자. 네네.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활용하려고 예. 극동 지역에 진출해 있거나 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을 러시아 정부기관이나 러시아의 그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싶어하는 곳, 네네. 또 러시아의 투자기금 이런 곳들과 연결하는 그런 여러 미팅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미팅에 또 참여하고 뭐 기업인들의 애로도 듣고 네네.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 예. 아이 의원님 뭐 워낙 찾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자,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송영길 의원께서도 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아, 네. 방금 전에 그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일종의 투자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그렇다면은 러시아에도 아파트 값이 좀 많이 들썩거리나요? 아니,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네네. 뭐 그러게 하겠습니까? 예. 들썩거린다 하더라도 설마 이게 뭐 한반도 종단철도와 러시아 횡단철도가 연결된다 이런 기대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네네. 이게 되면 좋죠. 왜냐하면 예. 시간이 뭐 절반 이상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은 뭐 해상으로 갈 때 선박으로 말입니다. 예, 부산에서 예. 상페테르부르크까지 한 45일 22,000km 이렇게 걸리지만 네네. 이게 이제 TSR 소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예. 타게 되면 절반도 안 되는 22일 뭐 한 10,000km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연결이 되려면 남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중간이 딱 끊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요. 끊어져 있으니까 예. 남북로 삼각철도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게 된다는 얘기는. 네네. 근데 이제 북핵 문제가 지금 뭐 해결이 된다 안 된다 각자 좀 생각들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아직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기대해 보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러시아의 아파트 값을 여쭤본 이유는요. 어제 네. 그 부동산 대책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말입니다. 최근에 네네.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그 원인을 좀 먼저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계세요, 의원께서는요? 저는 이제 그동안 초저금리가 한 10년 동안 계속되면서 시중에 부동자금이 한 1,100조 정도 풀려 있는 데다가 네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뭐 특정 지역으로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집이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경제학의 ABC가 수요는 늘어나고 폭증을 하는데 공급이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지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건 기본이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정부는 자꾸 거기다가 좀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똘똘한 집 한 채만 사라는 그런 신호를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내놓거든요. 네네. 그럼 전국에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면은 그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지역으로 더 수요가 몰리게 하는 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어떻게 보면 수요를 자꾸 이제 억누르는 정책을 내놓지만 네.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게 하고 서울과 수도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강남이죠. 뭐 특히 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공급은 지금 완전 차단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보내잖아요. 예. 공급은 차단되고 수요는 계속 그쪽으로 몰리면 집값은 안 오를 재간이 없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집값이 폭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찬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 당시에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서 뭐 내쫓기기도 한 그런 적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임기 5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10.2% 상승했습니다. 예. 근데 문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문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16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50개월 동안 10.2%밖에 오르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문정부 16개월 만에 26%가 뛰었는데 네네. 이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뛰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무리죠. 예, 예. 그런데 최근에 그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집값 얼마나 올랐는지 한국당이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뭐 5억, 6억 뭐 이렇게 오른 분들도 있는데 정작 그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이득을 봤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1, 2년 전에 산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 같은 이득의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뭐 이제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번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뭐 이득을 봤다 이런 주장은 제 생각과 다른 주장입니다. 네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이 정부의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그 집주인은 이득을 봤다라는 전제를 아예 해버립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이득은 당신들이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것인 만큼 환수하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재건축을 해서 그 집에 계속 살고 또 그 집에 살겠다는데도 그 집값이 올랐으니까 실제 이득을 본 것은 한 푼도 없지만 네네. 그래도 부담금은 몇 억씩 내라는 거잖아요. 예, 예. 바로 이런 정부의 그런 논리가 그대로 이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적용되는 게 바로 그런 주장 아니겠어요? 네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당신들이 이득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누구는 7억이네 누구는 4억 5천이네 하는 이런 식으로 이득을 봤다라고 매도해도 이 정부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예. 자, 그 김동연 부총리는요, 투기, 집값 반드시 잡겠다. 그래서 3.2%까지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안, 이런 그 내용의 의지를 담은 발표를 어제 했는데요. 이것으로 투기와 집값을 막을 수 있는 방향이 제대로 잡혔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아니요. 이 정부가 이제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네. 그 8번이 똑같은 방향입니다. 네.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수요가 몰리는 곳, 이제 뭐 소위 강남도 예를 들면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몰리는 수요는 무조건 이제 세금을 세게 올리고 또 그다음에 대출을 막고 해서 수요는 억누르겠다. 예. 그리고 또 공급도 여기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니까 재건축도 막고 모든 걸 막아서 공급도 막겠다. 이 방향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집값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 네네. 지역 집값만 오릅니다. 예. 이런 똑같은 정책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그 방향으로 했지만 그래서 강남 집값 잡겠다는데 올인을 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노무현 예. 정부 때. 그래서 결국 강남에 그때 당시에 64%의 아파트 값을 올렸습니다. 네네. 지금도 똑같은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결국 결과도 똑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강남 지금 언급하셨는데 똘똘한 한 채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한국당의 그 반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뭐 저는 한국당의 그런 반발하고는 생각이 같지는 않은데 네네. 세금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버는 소득에 대한 뭐 공정성 때문에 세금을 매긴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거라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지만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세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강남의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급을 네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좋은 주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공급을 풀어줘야만 경제학의 ABC가 그거잖아요. 네네. 수요가 몰리면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내려갑니다. 공급을 막으면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시장은 그 원리대로 가는데 예. 시장 원리에 거스르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네네. 시장이 내 명령에 따라라, 내 명령이 옳으니 따라라 한다고 시장은 따르지 않습니다. 네네. 시장을 이긴 장사는 없잖아요. 그게 네네. 노무현 정부 5년이 보여주는 결과 아닌가요? 예, 그 공급의 그 확장이라는 것이 정당한 수요자들에게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기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더욱더 불타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그 정당하다 안 하다를 지금 이제 정부가 굉장히 자기들 자의적인 잣대로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집값이 올랐지만 그 사람들을 정당하지 않은 투기 세력으로 보고 이득을 불로소득을 받으니까 환수하겠다. 이게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방식이잖아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이 지금 매도 당하잖아요. 부동산 정책 위반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7억씩 이득을 받네, 4억 5천을 받네 이런 매도를 당하는 게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판교 같은 사례는 뭐 강남에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공급은 늘렸어도 가격은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충분한 만큼 양이 오르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가격이 이제 공급이 몇 채가 더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만큼 양이 오르느냐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공급 대책도 뭐 21일 날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어제 대책에서는 빠졌죠. 실질적인 대책은. 근데 이제 그 대책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강남권 외곽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 그리고 강남 안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재건축이나 이런 것은 막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똘똘한 한 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강남 안에서도 재건축 수요가 몰리는 곳 이런 곳들을 원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거는 막겠다는 얘기고 그린벨트 풀어서 하겠다 그러면 그린벨트 풀어서 하는 것 자체도 벌써 공급에 시간이 꽤 걸리죠. 몇 년씩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곳은 아무래도 또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최우선으로 원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또 수요 공급의 부딪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의 집값은 또 오를 겁니다. 아마. 자, 의원께서는 국토위 소속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 이 해제를 전제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짓고 싶어하고 공급을 늘리고 싶어하는 것을 너무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차단해가지고는 집값은 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와 별개로 지금 이 정부는 옳다 그르다를 자꾸 재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집값이 오르는 게 옳으냐 이런 사람들은 뭔가 세금으로 굉장히 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데 시장은 옳으냐 그르냐로 재단해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값을 잡고 싶어하는 이 정부와는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정책에 대한 말씀 지금 언급하셔서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많은 혜택 줬다가 다시 그 혜택을 축소하고 자 이런 정책에 정부가 혼선을 주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방향과 맞지 않는 정책이 있는데 왜 이것을 손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부는 여러 채를 가지고 살지도 않으면서 세를 놓고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의 돈줄이나 여러 가지 막잖아요. 이거 투기 수요다. 이건 실수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유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이 있는데 그것을 손보지 않아서 이 정부의 다른 정책과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세제 혜택도 줄이는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해요. 그럼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는 상당히 일관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 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옛날에 분양 원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에 좀 공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초선 때 했다가 굉장히 호되게 역풍을 맞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분양 원가에 대해서 워낙 지금 국민들 생활과 직결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모아야 될 만큼 그럼 모아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집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 원리라는 것은 뭐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분양 원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국민적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뭐 어긋난다 어쩐다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좀 공감대를 만들어 보자. 이거는 뭐 공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의무화할 건지 이런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위에서 좀 진전된 논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대한부동산학회장 맡고 계신 명지대 권대중 교수로부터 9.13 부동산 대책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진전된 내용으로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됐습니다. 강력한 여러 대책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은 집값 투기에 대한 강력한 처방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요. 또 실제로 주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나 거래 예정인 실수요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장 맡고 계신 명지대 권대중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온 발표 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선 그동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자고 나면 일어나듯이 그렇게 올라가듯이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아마 그 대책을 또 강력하게 내놨는데요. 이번이 8번째 대책입니다. 예.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은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0.21%인데요. 네. 서울이 0.8%나 올랐습니다. 예, 예. 4배 정도 오르니까 이제 그것이 또 서울뿐이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니까. 예.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제 내놓은 대책은 이제 첫 번째로 종부세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번에. 네네. 네,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을 많이 인상했고요. 특히 이제 2가구, 3가구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많이 올렸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네네.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뭐 전면 그 대출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또 2가구 3주택에 대한 주거 목적으로는 일단 뭐 대출을 못 받게 해놨고요. 네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이것도 규제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70-80% 정도 대출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40% 정도로 줄여서 임대주택 사업자가 더 이상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대출 받고 집을 살 수 없도록 강화하면서 양도세와 종부세를 역시 또 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조세 정의 차원에서 공정시장 가액도 역시 마찬가지 2022년도까지 점진적으로 10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좀 아쉬운 거는 주택 공급 차원에서 새로운 주택 공급 얘기는 없었지만. 예. 지난 8월 27일 날 정부가 이야기했던 대로 공공택지를 39곳을 개발하고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 9월 21일 날 택지 공급에 대해서 국토부가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어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종부세 강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 네. 고가주택 9억 넘는 건 대출 전면 금지시켜서 아마 고강도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정부 때보다 높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처음 어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은 참여정부 때는 3.0% 이상 안 됐는데 3.2%까지 인상했다고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요자나 또는 뭐 다주택자들도 주택의 합산이 170억, 180억이 넘어야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네. 이거 완전 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제 3억 원 이하도 세율을 올리다는 겁니다. 예. 보통 시가로 한 12, 3억서부터 18억 사이에 있는 3억 4억 정도 되는 과표 기준으로. 네. 그게 현재 0.5%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조정대상 구역이나 또는 그 이상 되는 지역에서 2주택이나 3주택자는 0.6에서 0.9%까지 많이 올렸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3억서 6억 사이 중에서 18억 이상 되는 것들은 좀 세율에 좀 부담이 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94억이 넘는 경우, 과표 94억이면 시가로 한 170, 80억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집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집이 한 가구가 아니고 여러 가구를 합산하는 거거든요. 예, 예. 네네. 합산하는 총액을 말하기 때문에. 네네. 있을 수 있겠죠. 예. 이런 경우는 3.2%까지 아주 대폭 올렸어요. 예.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현재는 150%인데요. 네네. 300%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고강도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언급하신 그런 대상자들이 이번 조치로 집을 그럼 팔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1가구 2주택자분들은 팔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예. 조정대상 구역 이상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예.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많이 내고 아마 진퇴양난이 아닌가. 물론 이제 금액이 낮은 것들은 아마 매도에 나서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마 뭐 대기 수요처럼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으로 매물이 조금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보다 집값이 오르는 것이 더 크다면은 집을 안 팔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 고강도 대책을 내는 것이 지금 당장 매도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년 12월에 적용됩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주택 가격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양도세를 중과세 하더라도 남으니까 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조세로 이렇게 그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거나 안정하면 주택 시장이 하락할 때 문제가 됩니다. 어떤 현상이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네, 주택 가격도 떨어지는데 세액 부담까지 부담을 주면 주택 시장이 아주 침체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급 대책이 동시에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나오게 될 공급 대책은 어느 정도 방향으로 좀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우선 정부가 어제 발표한 말을 들으면 지난 8월 27일 날 서울 수도권 지역에 30곳을 개발해서 30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30만 가구가 부족합니다. 네네. 서울 시내의 그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네네. 지난 8월 27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서울에는 약 394만 가구가 산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실제 주택수는 286만 7천 가구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획기적인 공급 대책, 소위 말하는 토지 재생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고, 택지가 가능한 지역, 물론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공급 가능한 지역에 공급을 늘리고, 그래도 안 되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으로 펼치는 건가요? 네네. 예전에 수도권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적재됐을 때, 정부가 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2009년도 2월 12일 날 그랬고 2012년도 9월 20일 날 그랬거든요. 이렇게 세제 혜택을 강화할 게 아니라 세제 혜택을 주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하는 정책도 병행하면 좀 수요가 줄어들어서 좋지 않겠나.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유동자금이 1117조나 된다고 합니다. 이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머물지 않고 산업 경제로 발전으로 될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이나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차라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을 공급하는데 리츠나 또는 펀드를 이용해서 그 자금을 이용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동자금에 대한 언급하셨는데요. 그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이 그 혜택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지금 우려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번에 고가주택이면서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LTV를 제로로 받습니다. 대출을 안 해주는 걸로.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거는 바람직한데 이게 이제 자칫 시장을 경직되게 만들어서 그나마도 어려운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부담스럽고요. 무주택자들에게는 지금보다 좀 더 주택 구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집을 갖지 못한 분들이 전세 월세를 살면서 결국에는 세금 부담에 따른 부담을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안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세금을 가지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면 조세 전개가 일어납니다. 몇십만 원 정도 세금이 더 나오면 전월세를 몇십만 원 올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먼저 사전에 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을 자꾸 옥죄게 되면 집 없는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이런 정책이 나오는 뒷북치기 정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이런 규제 정책이 나오거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데 8번의 정책이 전부 이렇게 고강도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전 정책을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택 가격이 1년, 2년 전보다 1.5배, 2배 올랐거든요. 네네. 굉장히 생활하는데도 어려운데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예.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정부는 이런 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도 늘리고 규제도 완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요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이 지금 실패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말이죠. 자, 이 문제를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임대사업자 대책을 지난 12월 13일 날 내놓은 대책이 네네. 정부는 원래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임대사업자를 양성화시키면서 음성적인 시장에서 양성화시키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예. 더 나아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준 겁니다. 네네.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고 양도세나 종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게 또 문제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과 차별화가 돼서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이 프리미엄에 붙어서 매도할 수가 있어요. 네네. 다시 말하면 임대주택에 등록을 하게 된 그 주택을 매도할 수가 없거든요. 예. 임대사업자끼리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4년, 8년 동안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 건 좋고 예. 매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주택 시장에는 매도 물건이 또 사라지는 그런 현상, 매물 부족 현상이 생겼거든요. 예. 이게 또 가격을 올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해서 양성하는 건 좋은데 네네. 이런 그 매도를 할 수 있게 매각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는 있어요. 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 투기를 막기보다 오히려 부추긴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서울 수도권 지역, 특히 강남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 네네. 또 저가로 공급해서 시장 가격과 차이가 나는 지역, 이런 지역의 주택은 분양주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로 가야 되나요? 영구임대주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네네. 주택 가격이 안 오릅니다. 예. 예를 들면 서울 강남의 서초동 같은 경우에 또 강남 같은 경우에 세곡동이나 내곡동에 몇 년 전에 분양한 임대주택. 그 당시에 4, 5천, 5억씩 분양했던 것이 10억이 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이 그 주택 하나를 그 구입함으로써 중산층으로 올랐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예 그 가격이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영구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서 네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데 족하다고 하는 네. 그런 쪽으로 개념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의 정착이 그렇죠. 시급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네,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많은 평가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출발새 아침 3부에서는요. 여야 의원 모시고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된 얘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